박서윤은 양말을 신고 나서 주저앉아야만 했다. 그저 허리를 굽혔다 펴는 간단한 동작에도 숨이 찼다. 누군가 안에서부터 노크를 하는 것처럼 피부 아래에서 느린 맥박이 고동쳤다. 출산 예정일은 며칠 앞으로 다가왔고 물 한 잔을 드는 것조차 균형 감각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로 조심스럽게 몸을 옮겨 부푼 배의 곡면에 손을 얹고 현기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거실에서는 목소리들이 복도를 따라 흘러들어왔다. 부드럽고 열성적인 이지훈의 대답과 마치 집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방송국에 맞춰진 라디오라도 되는 듯한 최 여사의 활기찬 지시들. 이 아파트는 서윤의 것이었다. 아래층 우편함에는 아직도 외할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모든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최 여사는 돕기 위해 이사해왔다. 그녀가 사용한 단어가 그랬다. 도움. 어떤 사람들이 날씨라고 말하는 방식처럼. 요청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듯이. 강철 같은 척추와 미망인의 확신을 가진 미망인. 그녀는 누구보다 세상을 더 잘 알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경험과 정의로움으로 걸러냈다. 서윤은 결혼 전에 그녀를 만났었다. 미소, 온갖 반찬들, 등산 가방들을 보며 그녀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임신 중기가 지나자 입덧이 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최 여사는 문 옆에 여행 가방을 세워두고는 첫 아이를 낳는 산모를 혼자 둬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고마워하고 안도한 지훈은 두 팔 벌려 열린 마음으로 그녀를 환영했다. 최 여사는 작은 방에 가방을 놓고 그들의 하루를 지휘하기 시작했다.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마라. 지금 낮잠 자지 마. 밤에 잠 설친다. 스카프 둘러라. 다른 병원에 전화해봐. 서윤은 국 감사합니다. 수건 개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며 이것이 일시적일 뿐이라고 조용히 되뇌었다. 지훈이 잔인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가장 강하게 믿는 사람 쪽으로 몸을 굽힐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만난 날 밤 칵테일 냅킨에 작은 지도를 그려주던 남자였다. 서울 어디에 살았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말해주었다. 한강변의 야구 경기, 밤늦게 타는 2호선, 거리 위에서 목걸이처럼 반짝이던 선로. 그는 그때 친절했고 세심했으며 웃음이 많았다. 그들은 지하철역과 가까운 아파트를 얻었고 추운 곳에서 따뜻한 방으로 들어서는 듯한 계획들을 세웠다. 결혼 후 최 여사의 전화는 몇 배로 늘었다. 그리고 삶은 같은 식탁에 의자 3개로 재편성되었다. 임신 테스트기가 양성으로 바뀌었을 때 그 식탁의 상석은 이미 누군가 차지하고 있었다. 병원 진료가 있는 날 아침, 서윤은 지훈이 신발끈을 묶는 동안 문틀에 기댔다. 최 여사는 팔뚝에 코트를 걸친 채 서성거렸다. 비판적인 눈이 위에서 아래로 다시 위로 움직였다. 그렇게 입고 나가려고? 그녀는 마치 서윤이 스웨터 대신 비를 입기로 결정한 사람처럼 물었다. 배가 다 드러나잖니. 이 지하철은 외풍이 심해. 뭘 옮기면 아기도 그대로 옮는단다. 편해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아침이 전쟁터가 아니라 다리가 되기를 바랐다. 지훈은 최 여사가 헛기침을 할 때까지만 지속되는 죄책감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엄마 말이 맞을 거야. 아마 더 긴 코트가 낫겠어. 서윤은 재킷의 단추를 잠그고 뜨겁고 즉각적으로 치솟는 반박을 삼켰다. 복도로 나서면서 그녀는 작은 발걸음, 엘리베이터, 보도, 역에 힘을 빌리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도시는 평범한 겨울의 효율성으로 그들 주위를 움직였다. 회색 하늘이 회색 거리 위에 겹쳐 있었다. 승강장에서는 바람이 옷의 솔기를 파고들었고 남쪽 어딘가에서 선로가 노래했다. 사람들은 출입문 근처에 떼를 지어 목을 빼고 손을 준비했다. 전동차가 굉음과 함께 도착했고 세 사람은 관성과 낯선 사람들에게 이끌려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몸들이 바싹 붙었다. 숙인 머리들 위로 휴대폰들이 희미한 별처럼 떠 있었다. 객차 안에서는 커피와 양모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서윤은 기둥을 잡았다. 그때 또 한 번의 인파의 수축이 그녀를 벤치 끝자리로 밀쳤다. 그 옆에 있던 남자가 일어서서 손짓했다. 앉으세요. 그는 지치고 친절하게 말하며 그녀의 배를 힐끗 보고는 다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겨우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허벅지에 안도감이 퍼지며 자비처럼 느껴지는 온기가 번졌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참고 있던 숨을 내쉬고는 아기의 느린 움직임 위에 손을 얹었다. 여전히 서 있던 최 여사는 고양이가 방금 비워진 햇볕 한떼기를 보는 것처럼 그 자리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이 삐죽거렸다가
거의 관대한 표정으로 부드러워졌다. 지훈아, 그녀는 그들만 들릴 정도로 낮게 말했다. 내 무릎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그리고 서윤의 얼굴을 힐끗 보았다. 객차가 덜컹거렸다. 손잡이들이 삐걱거리는 합창 속에서 그는 선택을 했다. 그는 몸을 숙여 서윤의 팔뚝을 손가락으로 감싸고 잡아당겼다. 엄마 피곤하시잖아. 그가 속삭였다. 어서 서윤아. 어른한테 예의를 지켜야지. 잠시. 서울에서 가장 시끄러운 장소에서 세상이 침묵했다. 서윤의 몸은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아기가 항의하듯 움직였다. 그녀 아래의 좌석은 아침 내내 찾은 유일한 섬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다급한 얼굴을 올려다보았고 거기에는 아기가 없었다. 그저 물결을 잔잔하게 유지하고 가장 큰 소리로 불평하는 사람을 다시 조용하게 만들려는 열망만이 있을 뿐이었다. 최 여사의 시선은 기다리며 평가하고 있었다. 자리를 양보했던 남자는 눈썹 사이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문 옆에 서 있던 한 여자가 뻣뻣하게 굳었다. 서윤은 쇄골 아래에서 열기가 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다시 잡아당겼다. 멍이들만큼 세게는 아니었지만 일어서는 것이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이 될 만큼은 충분히 세게. 그녀는 일어섰고 무릎이 후들거렸다. 최 여사는 감사를 표하는 신용만 할 뿐 진심은 담지 않은 한숨과 함께 그 자리에 몸을 낮췄다. 고맙다, 아들아. 그녀는 쳐다보지 않는 척 하던 모든 이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내 나이에는 우선순위를 둬야 한단다. 창문 반사된 모습에서 서윤은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성적으로 구는 것에 지쳤다. 이성은 쌓인 설거지와 원치 않는 조언을 견디게 했다. 최 여사가 끼어들어 요즘 젊은 의사들이 뭘 제대로 알기나 하냐고 묻던 병원 진료실을 견디게 했고 눈물을 참던 밤들을 견디게 했다. 눈물은 받고 싶지 않은 교훈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동차가 다시 덜컹거렸고 그녀는 기둥에 손을 감고 계속 숨을 쉬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통로 건너편에서 한 10대 소녀가 나중을 위해 이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더 아래쪽에서는 한 남자가 날카롭고 역겹다는 듯 고개를 한번 저었다. 누군가 참나 하고 중얼거렸고 그 단어는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나무십처럼 떠다녔다. 굴욕감은 천천히 모든 것을 적시는 이슬비처럼 내려앉았다. 자리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 의식이 문제였다. 지훈의 손가락이 그녀를 움직일 수 있다고 당연하게 여겼던 방식이 문제였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어떤 순간에도 결코 약하지 않았던 여자로부터 나온 약함의 연기가 문제였다. 서윤은 아파트를 떠올렸다. 최 여사가 재배치한 찬장 안에서 종이에 쌓인 외할머니의 도자기를. 이 집에 속하지 않은 유골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위치가 바뀐 호수에서 찍은 서윤과 지훈의 액자 사진을. 서윤이 적어놓지 않은 약속들로 가득 찬 달력을. 그녀는 지난주 의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휴식이 필요해요, 서윤 씨. 혈압이 슬슬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 겹쳐지는 최 여사의 대답을 들었다. 우리 땐 이런 걱정들 없어도 다 괜찮았어. 요즘 젊은 여자들은 너무 물러터졌지. 그리고 그녀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다음 정거장에서 문이 열리고 한 줄기 바람이 스며들었다. 중간쯤 앉아있던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그녀는 최 여사보다 적어도 1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였고 평범한 코트와 오트밀색의 손뜨개로 보이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눈 오기 전 하늘의 부드러운 회색이었다. 그녀는 평생 언제 말해야 할지를 결정하며 살아온 사람의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서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그 광경을 재빨리 훑었다. 서 있는 젊은 여자, 둥근 배, 앉아있는 어머니, 맴도는 아들, 불편한 목격자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오직 서윤에게만 말했다. 여기 앉아요, 아가씨. 그녀의 목소리는 현관등이 켜지는 듯한 단호함이 있었다. 그녀는 서윤의 손을 잡고 방금 비운 자리로 그녀를 이끌었다. 소란도 설교도 없었다.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진실을 말할 때 방이 조용해지는 것처럼 객차는 더욱 조용해졌다. 서윤은 몸을 낮추었고 숨을 떨며 눈이 흐려졌다. 그녀는 젖은 피부에 닿는 차가운 공기처럼 최 여사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지훈의 혼란이 당혹감으로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이든 여자는 그녀들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몸을 숙였다. 하늘이 다 보고 계셔. 그녀가 속삭였다. 그 문장은 서윤의 발밑 강철이 덜 적대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명료함과 함께 내려앉았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심지어 변호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 방에서 가장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 장부가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이었다. 서유는 눈을 힘껏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침을 삼켰다. 아기가 그녀의 손바닥 아래에서 출석에 답하듯 작게 안녕 하고 움직였다. 다음 정거장에서 그 여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내렸다. 그녀의 스카프는 긴 이야기 속의 책갈피처럼 뒤따랐다. 문이 닫히고 전동차는 계속 달렸고 도시 풍경은 벽돌과 유리의 사각형으로 풀려나갔다. 최 여사는 발목을 꼬고 맞은편 좌석 위의 광고를 자신의 모습 외에는 어떤 것에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사람의 흥미를 가지고 쳐다보았다. 지우는 자세를 바꿨다가 기둥에서 손을 떼었다가 다시 자세를 바꿨다. 그는 서윤에게 말하려는 듯 몸을 기울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처음으로 그에게는 대본이 없었을 것이다. 남은 길은 통근자들의 조용한 소음 속에서 지나갔다. 그들의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조심스럽게 일어서서 처음 자리를 양보했던 익명의 남자에게 말 대신 눈빛으로 감사했다. 그녀는 그 문장이 여전히 귀에 따뜻하게 남아있는 채로 승강장으로 내려섰다. 하늘이 다 보고 계셔. 그것은 계단을 내려가 바람이 부는 거리로 병원 문과 대기실 의자 그리고 팔에 붉은 키스를 남길 혈압 측정기 커플을 지나 그녀와 함께 이동했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작은 방패처럼 그녀와 함께했다. 서유는 지훈을 처음 만났던 밤을 마치 그녀 인생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밝은 색으로 그려진 것처럼 기억했다. 그녀는 24살이었고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있었으며 친구의 파티에서 무릎 위에 종이 접시를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지훈은 늦게 들어와 동료가 귀에 속삭이는 말에 웃고 있었다. 그의 코트는 마치 도시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쪽 어깨에 걸쳐져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일종의 따뜻함으로 방을 가로질렀다. 마침내 그가 그녀 옆에 앉았을 때 그는 채우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진정한 호기심에서 우러나온 질문들을 했다. 어렸을 때 어떤 책을 좋아했는지, 30살이 되기 전에 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그날 밤 그는 그녀를 지하철역까지 바래다주며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고집했다. 그는 사려 깊고 세심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종종 그녀를 지나쳐보던 세상에서 그녀를 눈에 띄게 만들어주었다. 그 첫 몇 달 동안 서유는 마침내 자신에게 속한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았다. 지훈은 아침 인사 문자를 보냈고 그녀의 현관에 꽃을 남겼으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들의 제목을 외웠다. 그가 청혼했을 때 그것은 해질녘 한강변 산책로에서였다. 도시의 불빛이 약속처럼 물 위에서 반짝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예라고 대답했다. 결혼식은 소박했고 도시 외곽의 작은 교회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서약을 교환하면서 서유는 자신을 굳건히 지켜줄 결혼 생활로 들어서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가 몰랐던 것, 아무도 그녀를 준비시킬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공간을 최 여사가 얼마나 빨리 채워버릴지였다. 처음에는 일요일 저녁 식사 때의 가벼운 말들이었다. 최 여사는 10년 동안 미망인이었고 반대 의견 없이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익숙한 여자였다. 그녀는 생존이 자신이 들어가는 모든 방에 대한 권위를 부여한다고 믿는 사람의 분위기를 풍겼다. 서유는 처음에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지훈의 어머니에게도 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랬다. 그것은 해롭지 않고 심지어 애정 어린 것처럼 보였다. 변화는 서윤이 임신한 것을 발견한 후에 찾아왔다. 전화기 너머 최 여사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워졌고 이내 고집스러워졌다. 그녀는 이사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혼자인 젊은 여자가 아이를 베는 힘든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서유는 항의하고 싶었다. 지훈과 자신이 신중하게 계획했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훈의 안도감은 너무나 즉각적이고 눈에 띄어서 그 말들은 그녀의 목구멍에 머물렀다. 그는 여행 가방을 들고 도착한 어머니를 그날 밤 껴안으며 말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거야. 서유는 그것이 일시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단순히 남는 방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식민화했다. 며칠 만에 그녀는 부엌 찬장을 재배치했고 서윤의 외할머니가 남긴 찻주전자를 더 높은 선반에 올리고 조리대를 자신의 무쇠펜 컬렉션으로 채웠다. 그녀는 장보기 목록을 자신의 필체로 다시 썼다. 그녀는 저녁에 서윤이 아무리 춥게 느껴도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녀는 임신한 여자가 욕조에 얼마나 오래 몸을 담가야 하는지에 대한 잔소리를 하며 욕실문 앞에서 서성거렸다. 그녀의 존재는 모든 구석구석을 압박했고 서유는 그 아파트를 거의 자신의 것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
식사는 전쟁터가 되었다. 최 여사는 수십 년 된 잡지와 민간요법에서 나온 그녀가 적절한 임신 영양식이라고 여기는 엄격한 식단을 고수했다. 그녀는 삶은 간과 너무 익힌 시금치를 서윤 앞에 놓았고 젊은 여자가 그 냄새에 헛구역질을 할 때 눈살을 찌푸렸다. 유난 떨지 마라. 최 여사가 꾸짖었다. 내 아기한테 철분이 필요해. 서윤이 그냥 토스트를 달라고 하면 최 여사는 혀를 차며 그녀의 이기심을 비난했다. 그들 사이에 낀 지우는 항상 어머니 편을 들 때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어머님은 그냥 널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는 의도가 치매를 용서한다는 듯이 말하곤 했다. 매번 서윤은 분노를 삼키고 분개심으로 목이 메인 채 의무적으로 씹었다. 잠도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 최 여사는 낮잠을 게으름의 표시라고 믿었다. 서윤이 쉬기 위해 침실로 들어가면 최 여사는 그녀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문을 두드렸다. 깨어 있어라. 그녀가 조언했다. 지금 눈 감으면 밤에 절대 못 잔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 말을 반복했고 서윤의 얼굴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하지만 그가 읊고 있는 것은 최 여사의 대본이었다. 아파트의 벽은 더 얇게, 방은 더 작게 느껴졌다. 사생활은 밀봉된 병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듯 사라졌다. 긴장감은 병원 방문 중에 더욱 날카로워졌다. 병원에서 서윤은 흰 가운과 절제된 톤의 전문성에 매달리려고 애썼다. 한 진료에서 산부인과 의사는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기 위해 서윤의 배에 청진기를 부드럽게 눌렀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서윤에게 직접 말했다. 이제 휴식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해요. 혈압이 제가 원하는 것보다 높아요. 스트레스는 이 시기에 좋지 않아요. 잠을 주무시고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곳에서는 줄이세요. 그리고 아기만큼 자신을 돌보는 것을 기억하세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몸이 몇 주 동안 외쳐왔던 것을 확인해주는 말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최 여사가 의자에 앉은 채로 손을 경멸적으로 흔들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녀가 선언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너무 응석바디로 키워졌어. 나는 2번의 임신기간 내내 교대 근무를 2탕씩 뛰었어. 우리 때는 혈압계도 특별한 식단도 없었어. 우린 아주 잘 해냈다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얘 머릿속 채우지 마세요. 까다로운 가족 구성원에게 익숙한 의사는 헛기침을 하고 더 단호하게 자신의 권고를 반복했지만 그 순간은 이미 깨져 있었다. 지후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목덜미를 문지르다가 침묵을 선택했다. 그 침묵 속에서 서윤은 모든 것을 들었다. 최 여사의 목소리, 지훈의 암묵적 동해, 자신의 피로가 지워지는 것. 의사의 말은 식어가는 컵에서 나오는 김처럼 공기 중에서 증발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은 주머니에 접힌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기를, 자신의 안녕이 중요하다고, 그가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에 선을 그어주기를 바랐다. 대신 그는 최 여사 가까이에 머물며 교통과 날씨에 대한 그녀의 논평을 듣고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이 속도를 늦췄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가 숨을 고르기 위해 멈췄을 때 괜찮으세요? 라고 중얼거린 것은 그들 뒤에 있던 낯선 사람이었다. 지우는 마침내 당황하며 뒤돌아보고는 그녀를 앞으로 이끌었다. 최 여사는 마치 서윤의 지친 기색이 또 다른 사치인 양 눈을 흘겼다. 그들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쯤 깨달음은 그녀 안에 돌처럼 자리 잡았다. 남편의 세상에는 2 여자가 있었다. 한 명은 역사와 슬픔을 통해 충성을 명령했다. 다른 한 명, 그의 아내이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어머니는 뒷전이었다. 서윤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여전히 화장대 위에 걸려있는 외할머니의 액자 사진을 응시했다. 아파트는 상속받은 그녀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서의 그녀의 자리는 조건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배에 손바닥을 대고 아기가 반응하여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아이만이 들을 수 있는 약속을 속삭였다. 그 순간 그녀는 떨릴 정도로 명료하게 깨달았다. 그녀와 그녀의 딸은 지훈의 눈에 항상 최 여사 다음일 것이라는 것을. 그 알미 아직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그녀 안에 깊이 뿌리내렸다. 계절을 기다리는 필연의 씨앗처럼. 아파트는 블라인드를 통해 스며드는 도시의 불빛 외에는 어두웠다. 서윤은 소파에서 몸을 뒤척이며 허리 아래쪽의 통증을 덜어줄 자세를 찾으려 애썼다. 처음에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진 모든 임산부가 예상하는 그런 불편한 밤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통증이 날카로워지며 칼날의 정밀함으로 그녀의 복부를 갈랐다. 그녀는 손으로 배를 누르며 허리를 숙였고
숨은 얕아졌다. 너무 일렀다. 아직 2주나 더 있어야 진통이 올 예정이었다. 지훈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남편은 부엌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팔걸이를 꽉 쥐자 그가 놀라 쳐다봤다. 그녀의 손마디는 하얗게 변해 있었다. 뭔가 잘못됐어요. 그녀가 헐떡였다. 시작됐어요. 아기가. 지훈이 서둘러 다가왔고 그의 눈에는 이미 공포가 번지고 있었다. 확실해요? 어쩌면 그냥 그녀를 덮친 또 다른 진통에 그녀가 비명을 참으려 이를 악물자 그의 말은 흐려졌다. 그녀는 머리를 저었고 머리카락 선을 따라 땀이 맺혔다. 이건 가짜 진통이 아니었다. 침실에서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혼란 속으로 파고들었다. 지훈아. 그 소리는 마치 커튼콜처럼 연극적이고 길게 늘어졌다. 지훈아, 숨을 쉴 수가 없구나. 그녀의 말은 연습한 듯한 기침으로 끊어졌다. 가슴이, 심장이 아파. 지훈은 소파에서 몸부림치는 아내와 다른 방에서 부르는 어머니 사이에서 얼어붙었다. 엄마, 잠깐만요. 그는 소리치고는 서윤에게 돌아섰다. 잠깐만 기다려. 엄마 좀 보고 올게. 서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지금 당신이 필요해요. 그녀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전보다 더 강한 또 다른 진통이 그녀를 덮쳐 숨을 앗아갔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았다. 제발, 지훈 씨, 아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최 여사는 더 크게 울부짖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다. 지훈아, 나 혼자 죽게 하지 마라. 공포가 지훈의 얼굴에서 이성을 압도했다. 그는 손을 뿌리치고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다. 서윤은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매 순간이 비난처럼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고통과 배신감의 무게에 다리가 풀렸다.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다음 비명은 단지 진통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였다. 몇 분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그녀는 지훈이 구급차를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최 여사의 증상을 설명하며 마치 아내의 진통이 배경소음인 양복도를 서성거렸다. 서윤은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녀와 아기는 생사를 건 싸움에서 홀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더듬었다. 그녀는 119에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는 거칠었다. 임신 38주예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교환원에게 말했다. 진통이 너무 빨리 와요. 남편이 절 버리고 갔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제발 사람 좀 보내주세요. 교환원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안정적이었다. 전화 끊지 마세요, 부인. 지금 바로 구급대원을 보내겠습니다. 옆으로 누우실 수 있나요? 계속 숨 쉬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사이렌 소리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도착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아래 거리들을 꿰뚫고 지나갔다. 몇 분 안에 제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아파트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바닥에 창백하고 떨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고 땀이 머리카락을 이마에 붙이고 있었다. 부인, 저희가 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그녀를 담요 위로 안내하고 맥박을 확인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아기의 심장 박동을 모니터링했다. 진통 간격이 너무 짧아 병원으로 이송할 위험이 있었다. 그들은 여기서 분만해야 했다. 서윤의 세상은 명령과 안심시키는 말로 좁혀졌다. 숨 쉬세요. 계속 힘주세요. 거의 다 왔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힘을 주었고 고통은 끊임없고 모든 것을 삼킬 듯했다. 그녀의 눈꼬리에 지훈이 무력하게 맴돌고 있는 것이 보였고 최 여사는 여전히 약한 척 그의 팔을 붙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초점은 서윤에게,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싸우는 작은 생명에게 맞춰져 있었다. 구급대원 중 한 명, 그녀의 명찰에는 김은혜라고 적혀 있었다. 서윤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를 보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그녀의 차분한 눈은 폭풍 속에서 서윤을 붙잡아 주었다. 마지막 비명과 함께 서윤은 갑작스러운 해방감, 날카로운 고통이 갓난아기의 연약한 울음소리로 대체되는 것을 느꼈다. 그 소리는 구름을 뚫고 나오는 햇빛처럼 공기를 꿰뚫었다. 작은 여자아이, 붉고 앙칼지게 우는 아이가 빛 속으로 들어 올려졌다. 여자아이입니다. 은혜가 감정이 벅찬 목소리로 알렸다. 조금 이르지만 숨은 잘 쉬고 있어요. 저울은 이 점 6kg을 가리켰다. 작지만 싸우고 있었다. 서윤의 팔이 본능적으로 열렸고 아기가 그녀의 가슴에 놓였다. 딸을 처음으로 안았을 때 온기와 생명이 그녀를 통해 퍼져나갔다.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려 아기의 부드러운 울음소리와 섞였다. 은혜, 그녀는 곁을 지켜준 구급대원을 보며 속삭였다. 이 아이 이름은 은하예요. 그리고 더 부드럽게 아이에게 말했다. 은하야, 넌 내 딸이야. 구급대원들은 탯줄을 자르고 생체 신호를 확인하고 아기를 담요로 감싸며 신속하게 움직였다. 서윤의 아버지 박진수 씨가 잠시 후 도착했고 밤새 달려온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딸과 손녀를 보자 안도감이 그의 표정을 무너뜨렸다. 그는 서윤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축축한 이마에 떨리는 입맞춤을 했다. 괜찮다. 그가 속삭였다. 둘 다 무사해. 서윤은 눈을 감았고 피로가 그녀를 끌어당겼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 매달렸다. 그녀는 지훈이 아내의 울부짖음보다 어머니의 거짓병을 선택했던 순간을 떠올렸고 그 배신감은 진통보다 더 깊게 타올랐다. 그러나 그 버림받은 밤에 그녀는 자신을 존엄하게 대해준 낯선 이들과 그녀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은 유일한 남자, 바로 아버지에 의해 지탱되었다. 은하가 가슴에 기대어 꼼지락거렸고 작은 손가락이 서윤의 엄지손가락을 감쌌다. 서윤은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그녀 안에서 맹렬한 무언가가 불타올랐다. 이 아이는 결코 누구에게도 두 번째가 되지 않게 하리라는 맹세였다. 최 여사에게도 심지어 지훈에게도. 이 아기는 그녀의 이유였고 생존의 증거였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서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싸울 것임을 알았다. 한때 최 여사의 권위로 숨막히던 아파트는 이제 새로운 생명의 소리로 가득 찼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다. 이웃들은 문 뒤에서 속삭였다. 하지만 혼돈의 중심에서 엄마와 딸은 처음으로 함께 숨을 쉬었고 박진수 씨는 굳건하고 단호하게 그들 곁에 남아 있었다. 그 밤의 배신과 기적 모두의 유일한 진정한 증인이었다. 산부인과 병동의 형광등이 밤의 정적에 맞서 낮게 윙윙거렸다. 서윤은 뻣뻣한 병원 베개에 기댄 채 딸을 가슴 가까이 꼭 껴안고 누워 있었다. 은하의 숨결은 부드러웠고 어머니의 피부에 겨우 느껴질 듯한 떨림이었다. 하지만 모든 숨결은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였다. 출산의 혼란은 여전히 서윤의 몸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두려움은 차분한 결의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손가락의 모양, 자신의 손가락에 매달리는 연약한 웅크림을 기억했다. 그녀의 휴대폰이 쟁반 위에서 진동했다. 화면에 지훈의 이름이 떴다. 잠시. 서윤은 그저 쳐다보기만 했다. 갈비뼈 아래로 분노의 맥박이 흘렀다. 무시할까 생각했지만 무언가 안에서 받으라고 재촉했다. 한 팔로 은하를 고쳐 안고 다른 팔로 휴대폰을 귀에 댔다. 서윤아,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긴장했지만 부서지지는 않았다. 미안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엄마가, 그가 말했다.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줄 알았어. 당황했어.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서윤은 눈을 감았고 턱이 굳어졌다. 그럼 나는?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진통 중이었어, 지훈 씨. 아기가 나온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당신은 날 버리고 갔어. 당신은 그녀를 선택했어. 긴 침묵이 전화선 위로 늘어졌다. 무서웠어. 그가 마침내 중얼거렸다. 둘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녀의 어조는 그의 변명을 유리처럼 잘라냈다. 당신은 날 버렸어. 당신 딸이 첫 숨을 쉬기도 전에 버렸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가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서윤아, 제발. 내가 실수했어. 내일 갈게.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들은 그녀가 예상치 못했던 무게를 가지고 입술을 떠났다. 하지만 일단 배 터지자 영구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당신 어머니, 이 아이 근처에 오게 하지 않을 거야. 오늘 밤 이후로는 절대. 반대편에서 지훈이 말을 더듬었다.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그냥 그 여자가 뭘 원하는지 관심 없어. 서윤이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힘으로 진동했다. 이건 그녀에 대한 게 아니야. 이건 나와 은하에 대한 거야. 내 딸을 당신 어머니의 통제 아래에서 키우지 않을 거야. 우린 끝났어. 뒤이은 침묵은 짙었고 서윤의 가슴에 기대어 은하가 부드럽게 뒤척이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다. 지훈은 다시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딸깍 소리와 함께 전화를 끊었다. 서윤은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담요 위로 떨어지게 두었다. 후회는 없었고 마치 쇠사슬이 조용히 풀려나간 것처럼 이상한 가벼움만 느껴졌다. 그녀는 은하를 내려다보았고 은하의 눈이 잠시 깜빡이며 열렸다. 어둡고 초점이 없었지만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우리 둘뿐이야. 그녀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 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박진수 씨가 들어섰다. 오래전에 식어버린 종이컵 커피를 들고 있었다. 딸이 손녀를 안고 있는 것을 보자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았고 그의 큰 손은 어색하게 무릎 위에 포개져 있었다. 어떻게 버티고 있니? 그가 조용히 물었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은 맺혔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말했어요, 아빠. 끝났다고요. 그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라고. 최 여사는 절대 은하를 보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박진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거친 손을 얹었다. 잘했다.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 없이 단호했다. 나는 네가 스스로를 위해 일어서도록 키웠다. 서윤아. 내가 항상 완벽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이건 안다. 네가 가장 필요할 때 외면하는 남자는 너를 가질 자격이 없고 그의 어머니는 더더욱 내 아이의 삶에 자리할 자격이 없다. 서윤의 목이 메었다.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냥 평화를 유지하면, 조용히 있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 그가 날 버리고 갔을 때 그는 결코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보다 먼저는요.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지친 눈에는 자부심이 번뜩였다. 그 깨달음은 고통스럽지만 또한 자유이기도 하다. 너는 너와 은하를 위해 다른 누구의 요구에도 좌우되지 않는 삶을 만들 수 있어.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서유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깊게 새겨진 주름, 그의 시선에 담긴 조용한 확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권위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였고 그 역할은 그녀 안에 존재하는지 몰랐던 맹렬함을 품고 있었다. 최 여사의 손이 은하에게 닿는 것을 생각하자 그녀의 척추를 곧게 세울 만큼 날카로운 저항감이 그녀를 가득 채웠다. 다시는 안 돼. 그녀는 조용히 맹세했다. 다시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밤은 계속되었지만 서유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박진수는 의자에서 졸았고 그의 머리는 뒤로 젖혀져 있었으며 은하는 그녀에게 웅크리고 잠들었다. 밖에서는 도시가 계속 움직였다. 거리를 질주하는 구급차, 선로 위를 덜컹거리는 전동차, 끝없는 리듬 속에서 펼쳐지는 삶들. 그러나 작은 병실 안에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굴복이 아닌 결의로 정의된 삶. 새벽빛이 블라인드를 옅게 물들였을 때 서유는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지쳤지만 그녀의 피로는 신념으로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문턱을 넘었다. 한때 자신의 저녁 식탁에서 침묵하고 속삭임과 명령을 견뎠던 여자는 사라졌다. 그녀의 자리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딸을 보호할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이 법적, 감정적, 그리고 다른 전투들을 약속했지만 서유는 가장 힘든 단계는 이미 내디뎠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을 선택했다. 그녀는 은하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그녀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다. 서유는 가죽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갓 태어난 딸은 옆에 놓인 아기 바구니에서 잠들어 있었다. 책상 건너편에서 강지영 변호사는 숙련된 효율성으로 접수 서류를 훑어보았다. 사무실에서는 커피와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가사소송법과 보호명령이라고 적힌 바인더들이 늘어선 선반. 블라인드는 반쯤 내려져 있어 희미한 햇빛만 들어왔다. 서유는 이미 다른 종류의 법정, 그녀 삶의 모든 세부사항이 심리될 법정에 들어선 것 같았다. 강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표정은 폭풍우를 겪는 여성들을 안내해온 세월 덕분에 부드러웠다. 우선 그녀가 온화하게 말했다. 숨을 한번 쉬세요. 이 의자의 갓난아기와 깨진 결혼 생활을 안고 앉은 첫 번째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도 아닐 거고요. 우리는 당신과 당신 딸이 안전하도록 확실히 할 겁니다. 서윤의 목이 메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얀 손마디로 은하의 담요를 꽉 쥐었다. 이혼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제 아파트를 지키고 싶어요. 외할머니의 것이었어요.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는 그녀는 턱을 악물며 말을 멈췄다. 그들이 가질 수 없어요. 강 변호사는 페이지를 넘겼다. 좋은 소식이네요. 아파트는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비혼인 재산, 즉 특유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그건 당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서윤의 가슴 속에서 희미하게 안도감이 일었다. 이제 양육권, 아니 우리가 지금 부르는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해서는 당신이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도록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당신이 설명한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이에요.
서유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은하를 보고 싶어 해요. 벌써부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강 변호사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 둘 다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위협, 모든 초대받지 않은 방문, 그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요. 판사들은 증거를 좋아합니다. 문에 카메라를 설치하세요. 문자 메시지를 저장하세요. 일지를 쓰세요. 꼼꼼할수록 당신의 주장은 더 강해집니다. 변호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녀의 어조는 차분했다. 오늘 자물쇠를 바꾸세요. 그들이 불쑥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만약 그들이 나타나서 당신을 괴롭히면 경찰에 전화하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시스템은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 안에서 결의가 다져졌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최 여사가 자기 집의 규칙을 다시 쓰게 내버려 두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 규칙을 다시 쓸 것이었다. 그날 저녁 박진수 씨가 열쇠공과 함께 도착했다. 서유는 낡은 자물쇠가 쟁반으로 덜커덕거리며 떨어지고 새로운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 밝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집 자체가 마침내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작은 카메라들이 문틀 위에서 깜빡이며 모든 침입을 기록할 준비를 했다. 각각의 불빛은 서윤의 진실이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조용한 동맹자가 되었다. 첫 번째 시험은 잿빛 화요일 아침에 빠르게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문을 뚫고 날카롭게 들려왔다. 서윤아, 당장 이 문 열어. 우리 손녀가 저 안에 있단 말이다. 감히 가족한테서 아이를 떼어놓으려고 해? 서윤의 맥박이 뛰었지만 그녀는 부엌 식탁에 앉은 채로 있었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잡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날카로운 요구들, 그리고 합세하는 지훈의 목소리. 서윤아, 제발. 그가 문을 통해 말했다. 그의 어조는 애원과 좌절이 섞여 있었다. 그냥 아기 좀 보게 해줘. 엄마가 걱정돼서 병이 나셨어. 우리를 이렇게 벌주지 마. 은하가 요람에서 뒤척이며 소음에 칭얼거렸다. 서유는 아이를 안아들고 부드럽게 흔들며 속은 떨렸지만 목소리에 평정을 담으려 애썼다. 나가주세요. 그녀가 외쳤다.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건 괴롭힘이에요. 최 여사의 대답은 아기에 차 있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감히 그 아이를 나한테서 떼어놓으려고 해? 넌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서유는 흔들리지 않는 손가락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별거 중인 남편과 그의 어머니가 제 집 문을 두드리며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녀가 교환원에게 말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쯤 최 여사는 복도 아래로 물러나 저주를 중얼거리고 있었고 지우는 갈등하는 표정으로 머뭇거리고 있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경고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유는 그 서류를 점점 늘어나는 증거 폴더에 끼워 넣었다. 방문은 멈추지 않았다. 어떤 날은 문 앞에 꽃이 놓여 있었고 지훈의 메모가 동봉되어 있었다. 제발, 서윤아. 그냥 아기를 안아보고 싶어. 다른 날은 복도를 통해 외치는 최 여사의 위협이었다. 서윤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사진, 녹음, 통화 기록. 각각의 기록은 그녀의 결의를 굳혔다. 그녀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어 기반을 쌓고 있었다. 벽돌 하나하나씩 어느 날 밤 지훈이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서윤아, 내 딸을 봐야겠어. 그가 말했다. 엄마가 너무 심하게 미시는 거 알아. 하지만 엄마는 은하를 사랑해. 우리한테서 영원히 떼어놓을 수는 없어. 서윤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지훈 씨, 당신은 기회가 있었어. 은하가 태어나던 날 밤, 당신은 거기 없었어. 우리 대신 당신 어머니를 선택했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는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가 망설였다. 난 그냥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그 여자 그늘에 서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어. 서윤이 대답했다. 당신이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은하를 위해 최선인 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오직 최 여사가 원하라고 말하는 것만 원하게 될 거야. 그녀는 그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처음으로 뒤이은 침묵은 외롭지 않았다. 그것은 해방적이었다. 몇 주가 수유, 병원 진료, 법률 서류의 리듬 속에서 지나갔다. 서유는 또 다른 대립을 녹화하는 카메라의 딸깍 소리, 책상 위 증거 폴더의 무게에 익숙해졌다.
박진수 씨는 매일 방문하여 식료품을 가져다주고 조용한 격려를 보냈다. 최 여사와 지훈이 그녀의 삶에 다시 억지로 끼어들려고 할 때마다 서유는 먹잇감이라기보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증인처럼 느껴졌다.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다음 회의에서 서유는 책상 너머로 폴더를 밀었다.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노크, 모든 위협, 모든 전화까지요. 강 변호사는 페이지를 넘겼다. 만족감이 역력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로 판사님은 그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보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셨어요, 서윤 씨. 은하가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서윤은 작고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준비하고 있었다. 법적 싸움이 눈앞에 어른거렸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문을 향한 모든 주먹질, 최 여사의 모든 독설, 지훈의 모든 성의 없는 애원은 그들의 거짓말보다 더 크게 말해줄 기록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판사 앞에 설 때가 왔을 때, 서유는 더 이상 한때 자신의 자리,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집을 내주었던 여자가 아닐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박은하의 어머니였고 그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었다. 서울가정법원은 잿빛으로 단호하게 솟아있었고 그 돌기둥들은 아침의 약한 빛을 받고 있었다. 서유는 아버지의 손에 들린 은하의 카시트를 균형 잡으며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는 평범한 남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꽉 뒤로 묶고 어깨는 펴고 있었다. 몇 달간의 두려움과 준비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그것을 조용한 결의로 감당했다. 오늘 그녀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녀의 목소리는 법원 안에서 들릴 것이다. 공기는 사건들이 뒤섞이는 낮은 웅얼거림으로 가득했다. 가족들이 속삭이고 변호사들이 시계를 확인했다. 서유는 강지영 변호사 옆 신청인석에 앉았고 그녀의 증거 폴더는 그들 사이에 깔끔하게 쌓여 있었다. 통로 건너편에서 지우는 마치 넥타이가 그를 조르는 것처럼 조절하며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최 여사는 그 옆에 뻣뻣하게 앉아 입술을 얇고 독선적인 선으로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검은 옷을 입고 순교자의 엄숙함으로 손을 모으고 있었다. 50대 여성으로 명료한 눈과 연극에 대한 인내심이 없는 판사가 사건을 개시했다. 박서윤 대 이지훈, 그녀가 선언했다. 이혼 및 친권 양육권자 지정 청구. 강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 박서윤 씨는 남편과 그의 어머니가 모녀 모두에게 안전하지 않고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합니다. 그녀는 서윤을 가리켰고 서윤은 판사의 시선을 흔들림 없이 마주했다. 저희는 출산 당시의 괴롭힘, 방임, 유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행하세요. 지훈의 변호사인 긴장한 눈빛의 젊은 남자가 헛기침을 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단지 딸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나 그의 어머니가 위험을 초래한다는 어떤 암시도 과장된 것입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 여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여 판사석을 향해 직접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고 날카로웠다. 저는 그저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윤이가 혼자서 임신을 감당하기에 너무 연약해서 제가 이사에 들어갔어요. 저는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얘를 이끌어줬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갚는군요. 저를 내쫓고 제 아들을 저한테서 등 돌리게 만들고. 판사가 손을 들었다. 최미숙 씨, 차례가 되면 말씀하십시오. 변호인 발언을 방해하지 마세요. 최 여사는 눈을 번뜩이며 자리에 앉았다. 서유는 그 말들에 익숙한 따가움을 느꼈다. 염려로 위장한 조종.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 이상의 것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증거가 있었다. 강 변호사는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다. 서윤이 아파트 문 위에 설치한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다. 화면이 깜빡이며 살아났고 최 여사가 문을 두드리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는 모습이 보였다. 이 배은망덕한 것. 우리 손녀가 저 안에 있단 말이다. 지훈의 모습이 배경에서 불안하게 움직였다. 성의 없이 그녀의 팔을 잡아당기며 그녀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자 판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모든 말, 모든 위협, 문을 밀고 들어가려는 모든 시도가 포착되었다. 다음은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지훈의 애원, 최 여사의 고함, 서윤의 차분한 거절, 최 여사의 날카로운 비난이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정은 조용해졌다. 넌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한 녹음 파일에서 부인할 수 없고
편집되지 않은 채 위협했다. 지훈은 자리에서 몸을 뒤틀었다. 그의 변호사는 그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시도했다. 재판장님, 가족 문제에서는 감정이 격해지기 마련입니다. 제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거칠게 말씀하셨을지는 모르나 해를 끼칠 의도는 없으셨습니다. 그저 손녀와 만나고 싶어 하실 뿐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이지훈 씨 어머니께 이 방문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지훈이 망설였다. 노력했습니다만 어머니께서 고집이 세셔서요. 고집이 세다고요? 판사가 건조하게 반복했다. 그리고 출산 중에 아내를 지원했습니까?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자세를 바꿨다. 어머니께서 심장마비를 일으키시는 줄 알았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신호를 주자 서윤이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날카롭지도 갈라지지도 않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진통 중이었습니다. 아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돌아섰어요. 저를 혼자 119에 전화하게 내버려뒀어요. 그가 어머니와 함께 복도 아래에 서 있는 동안 구급대원들이 저희 아파트에서 제 딸을 낳게 해줬어요. 법정의 파문이 일었다. 지훈의 변호사조차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서윤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지만 그녀는 자신을 다잡고 계속했다. 이제 제 자신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 딸은 다른 사람의 연극 때문에 자신을 버리지 않을 아빠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안전할 자격이 있어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녀의 아버지 박진수 씨는 뒷줄에 앉아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몇 달 동안 그는 딸이 굴욕을 침묵 속에서 견디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그는 그녀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하며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판사가 손을 모았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그리고 분노로 얼굴이 얼룩덜룩해진 최 여사를 힐끗 보았다. 증거는 괴롭힘과 방임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박서윤 씨, 그녀의 눈이 서윤을 향했다.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이지훈 씨는 법원이 승인한 기관에서 감독하에 면접 교섭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때까지 접촉은 제한될 것입니다. 최 여사가 벌떡 일어섰고 그녀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 여자가 거짓말로 당신을 우리한테서 등 돌리게 만들고 있어요. 내 손녀를 훔쳐가고 있다고요. 앉으세요, 최미숙 씨. 판사가 단호하게 명령했다. 아니면 이 법정에서 퇴장시키겠습니다. 최 여사의 폭발은 목구멍에서 사그라들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분노에 차 있었으며 그녀가 공들여 만든 미덕의 가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지훈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는 바닥을 응시하며 서윤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느껴지는 숨이었다. 그녀는 변호사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속삭인 후 박진수 씨가 기다리고 있는 방청석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그녀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부심과 안도감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재판이 끝나자 최 여사의 분노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 있었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 무게를 짊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은하의 카시트를 팔에 안고 법정을 걸어나갔다. 한때 침묵당했던 여자가 아니라 아이를 보호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이긴 어머니로서 법정 판결 이후 몇 달은 다른 리듬으로 흘러갔다. 더 느리고 더 안정적이며 고맙게도 조용했다. 서윤은 서울 북서쪽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사했다. 삐걱거리는 계단과 항상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오래된 냄새가 나는 소박한 2층 집이었다. 박진수 씨는 남는 침실을 아기 방으로 개조하여 벽을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칠하고 자신의 손으로 아기 침대를 조립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안전했다. 그리고 서윤에게 그것은 전부를 의미했다. 매일은 작은 승리들로 꿰매어진 패턴이 되었다. 새벽의 수유, 오후의 짧은 낮잠, 그리고 서윤이 흔들의자에 앉아 외할머니가 한때 불러주셨던 자장가를 흥얼거리는 저녁들. 박진수 씨는 배경에서 맴돌며 빨래 바구니를 나르고 젖병을 삶으며 항상 딸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지훈이나 최 여사에 대해 결코 거칠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름에 대한 그의 침묵은 그 자체로 일종의 심판이었다. 봄이 왔고 그와 함께 새로움의 감각이 찾아왔다. 서윤은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공원에서 은하와 함께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연약했다.
하지만 매주 산책은 더 길어졌다. 그녀는 딸의 눈이 녹색으로 싹 트는 나무들을 보고 커지는 것을 보았다. 오리들이 연못을 미끄러지듯 지날 때 터져나오는 딸의 기쁨에 찬 비명소리를 들었다. 공원은 그들의 성역이 되었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 지훈의 부재가 상처가 아니라 안도인 곳. 어느 날 오후 서유는 떡갈나무 아래에 담요를 펴고 은하를 눕혔다. 아기의 팔이 햇빛 속에서 허우적거렸고 그 웃음소리는 도시의 소음 위로 음악처럼 피어올랐다. 서유는 딸 옆에 누워 딸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동반되지 않은 기쁨을 느꼈다. 사람들이 유모차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고 몇몇은 잔디밭에 젊은 엄마를 보고 미소 지었다. 서유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탁 트인 공기 속에, 빛 속에, 자신만의 이야기 속에 속해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서유는 결혼 생활 동안 포기했던 학위를 마치기로 결심하고 야간 수업에 등록했다. 박진수 씨는 불평 없이 아기를 봐주었고 무딘 연필로 십자말풀이를 풀면서 은하를 무릎에 안고 있었다. 서윤이 늦게 지쳤지만 희열에 차서 집에 돌아오면 그는 항상 똑같은 말을 했다. 해내고 있구나, 서윤아.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만들고 있어. 세월은 꾸준한 장들로 펼쳐졌다. 은하는 나비를 쫓는 아기에서 물감 묻은 손가락과 끝없는 질문 목록을 가진 어린 소녀로 자랐다. 그녀는 그네를 가장 좋아했고 엄마에게 더 높이 밀어달라고 졸랐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놀이터를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그녀 뒤에 서 있는 서유는 종종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다. 버림받음과 두려움의 밤에서부터 딸이 그녀의 손 아래에서 안전하게 앞으로 날아가는 이 밝은 움직임의 호까지. 은하가 5살이 되었을 때 서유는 더 이상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저녁 식탁에서 침묵을 지키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르게 처신했다. 어깨는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다. 그녀는 지역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사랑하는 직업을 가졌고 그 아이들은 매일 그녀에게 회복력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의 학위증은 책상 위에 액자에 걸려 싸워서 이긴 전투들의 증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녀에게는 건강하고 빛나며 햇빛을 머금은 곱슬머리와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알매서 자라난 자신감을 가진 은하가 있었다. 쌀쌀한 가을 저녁, 엄마와 딸은 손을 잡고 공원에서 집으로 걸어왔다. 신발 밑에서 나무잎이 바삭거렸고 공기는 이웃집 굴뚝에서 나오는 나무 타는 냄새로 향긋했다. 서유는 만족스러웠고 거의 무중력 상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유치원에서의 하루, 새로운 친구, 용그림, 그리고 똑똑하다고 말해준 선생님에 대해 제잘거리는 소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이 길모퉁이를 돌아 자신들의 거리에 들어섰을 때 집이 시야에 들어왔다. 서유는 속도를 늦췄다. 한 인물이 현관에 서 있었고 희미해지는 빛에 맞서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멀리서도 그녀는 그 자세, 꽉 낀 팔짱, 고집스러운 턱의 기울기를 알아볼 수 있었다. 최 여사였다. 서윤의 걸음이 흔들렸고 은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올려다보았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서윤은 딸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혈관을 타고 솟구친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비된 상태였다. 그녀는 5년 동안 벽돌 하나하나, 약속 하나하나를 쌓아 자신의 삶을 재건했다. 그녀는 과거가 자신이 창조한 것을 해체하게 두지 않을 것이었다. 현관의 여자가 몸을 곧게 폈고 그녀의 눈은 멀리서 서윤의 눈과 마주쳤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역사, 굴욕, 배신, 심판의 모든 무게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의 뒤에는 그녀가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아이가 서 있었고 그녀의 맥박 안에는 이미 가장 어두운 전투들을 싸워낸 어머니의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은하의 손을 안전하게 잡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저녁 공기는 고요해졌다. 동네 소리들은 배경으로 사라졌다. 모든 걸음은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공개적인 수치심에서 사적인 절망으로, 법정의 심판에서 개인적인 회복으로. 그 여정은 그녀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를 다시 만들었다. 서윤이 보도 끝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턱을 들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최 여사의 재등장은 그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침묵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저 현관 너머에서 어떤 대결이 기다리고 있든 그녀는 고통에서 태어난 힘으로 두려움보다 치유를 선택한 어머니의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그것을 마주할 것이었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서울의 황혼이 내리자 서윤은 한 가지를 절대적인 명확함으로 알았다.
다음에 무엇이 오든 그녀와 은하는 함께 마주할 것이라는 것을.